하겠습니다. 투자 라운드는 보통 4단계로 흘러갑니다. 첫 단계는 많이 알고 계시는 텀시트입니다. 회사의 밸류에이션, 투자 금액, 주요 권리 같은 핵심 조건을 2-3장으로 요약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텀시트는 대부분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과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독점 협상 조항은 투자자가 별도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는 텀시트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 실사, 영어로는 due diligence입니다. 저희가 D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법률, 계약 관계, 그리고 지식 재산권까지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DD가 투자 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투자 유치를 준비하시는 단계에 있을 경우 DD도 가능한 미리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DD를 진행하시면서 투자자 측에서 회사한테 많은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DD는 투자자가 이미 투자하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DD에서 리스크가 발견되면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다기보다는 보호 조항을 추가하거나 일부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딜 조건에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투자를 거부할 이유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투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나 심각한 지식 재산권 침해 등 치명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DD가 좀 힘드시더라도 DD를 진행하시면서 회사에 부족했던 서류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단계에서는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투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주식이 발행됩니다.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사실상 텀시트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본 계약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법률 문서로 정교하게 옮기는 작업에 가깝기 때문에 텀시트에 동의한 조건은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합의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진짜 협상은 텀시트 단계에서 하셔야 맞습니다. 특정 조항의 개념을 이해하셨더라도 막상 실제 계약서를 마주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계약서의 본질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3가지 렌즈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권리입니다. 즉,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가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 가치, 청산 우선권, 희석 방지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번째는 지배 구조입니다. 누가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가를 다루며 이사회 구성과 투자자의 거부권이 핵심입니다. 3번째는 장래의 권리입니다. future right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래의 투자 유치나 엑식 과정에서 거래 양측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매수권, 정보권, 동반 매도권이 포함되며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모든 세부 조항은 이 3가지 기준을 통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의 기업 가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딱 2가지 개념만 명확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바로 프리머니 또는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프리머니에 이번 투자 라운드의 투자금을 더하면 포스트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지분율은 투자금을 포스트머니로 나눈 값으로 결정됩니다. 예시로 보겠습니다. 프리머니가 $8 밀리언인 회사에 $2 밀리언를 투자 유치한다면 포스트머니는 $10 밀리언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지분율은 20%를 가져가게 됩니다. $2 밀리언을 $10 밀리언으로 나눈 값입니다. 물론 초기 기업의 특성상 적정 가치, valuation을 정량적으로 완벽하게 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동종 업계 동일 단계, 예를 들어 시드, 시리즈 A 등
스타트업들의 최근 투자 라운드 데이터는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성과를 가진 회사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받았는지 벤치마킹 해두신다면 투자자로부터 제시받은 조건이 시장 평균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서 창업자와 투자자 VC 모두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계약들의 조건 둘 다 함께 보셔야 합니다. 높은 기업 가치를 설정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나 희석 방지, anti-dilution 등 세부 조건들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계약이 됩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를 시장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 리스크를 균형 있게 분산하는 조건을 결합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라운드로 원활하게 나아가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자금 배분의 핵심인 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우선권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우선주 투자자가 보통주를 가진 일반 주주나 창업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배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장 표준은 1배수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딱 자신들이 넣은 원금만큼만 먼저 회수하는 조건으로 시장이 안정적일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합리적인 기준선입니다. 반면 시장 상황에 따라 2배, 3배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원금의 2배, 3배를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회사가 초대형 엑싯에 성공한다면 이 배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대보다 애매한 가격에 매각될 때는 남은 자금을 잠식하여 다른 주주들의 몫을 결정적으로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3배수 청산 우선권을 적용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3,000만 달러에 매각된다면 매각 대금 3,000만 달러는 전액 투자자가 먼저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자와 임직원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 조건이 가진 파급력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보더라도 최근 미국 VC 딜의 대부분은 1배수 비참가적 청산 우선권으로 체결됩니다. 다만 2배, 3배 같은 고배수나 참가적 조건은 투자 시장이 침체되거나 투자자 우위로 협상력이 기울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1배수로 수렴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고배수 조건을 창업자 측에서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기업 자체의 리스크 때문인지 혹은 시장 전반의 일시적인 흐름 때문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우선권은 단일 라운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라운드를 거치며 이 우선권이 층층이 누적되는 것을 preference stack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본 표준은 모든 투자자가 서열 없이 투자금을 비율대로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파리파수 방식입니다. 동순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호황기 딜의 대다수가 이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시장 트렌드나 라운드의 성격에 따라 판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후기 라운드나 투자 침체기로 접어들면 후기 투자자들은 자신이 먼저 돈을 회수하는 시니어리티, 선순위 구조를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배수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스택의 총합과 분배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는 preference 스택의 총량을 계산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청산 우선권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가적이냐, 비참가적이냐, participating 혹은 non-participating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같은 1배수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비참가적 우선권, non-participating은 창업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우선권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우선주를 보통주를 전환해서 지분율대로 받거나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시게 됩니다. 둘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참가적 우선권, participating은 창업자보다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명 더블 DB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 받을 돈을 2번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우선권으로 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그 다음 남은 재산도 보통주처럼 지분율대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participating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합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캡인 상한선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icipating cap 3times라고 하시면 투자자가 우선권 회수와 지배율 분배를 합쳐서 받는 총 금액이 원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캡이 없으면 회사가 비싼 가격에 팔릴수록 투자자가 두 번째로 받는 금액이 한도 없이 커질 수 있지만 캡이 있으면 그 상한선 안에서만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관 VC들이 오히려 1배수 비참가적 조건을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VC의 수익은 결국 투자한 여러 회사 중에서 소수의 초대형 성공이 전체 펀드 수익을 견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항으로 손실 위험을 조금 더 막으려 하기보다는 깔끔한 조건으로 창업자의 신뢰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1배수 비참가적 우선권은 창업자만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초대형 성공이라는 같은 목표를 보게끔 만드는 검증된 표준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석 방지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작동 시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소엔 잠들어 있다가 다음 라운드가 이전보다 낮은 기업 가치로 진행되는 다운 라운드 때 깨어나는 장치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 전환 가격을 낮춰줍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가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는 풀 레쳇이라고도 하는데요. 투자자의 리스크를 좀 더 극단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분량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다운 라운드의 가장 낮은 신규 가격으로 기존 투자분을 전부 다시 계산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방식은 VC 시장의 압도적인 표준입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이번 라운드에서 실제 새로 발행된 주식의 규모까지 가중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주당 $10에 100만 주를 투자했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자가 주당 $5로 들어오는 경우 다운 라운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매챗이라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 가격이 그대로 $5로 떨어집니다. 100만 주였던 주식이 200만 주로 2배 늘어나면서 투자자 원금은 보존되지만 창업자와 임직원들의 지분율이 많이 희석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시장 표준인 weighted average는 새로 발행된 주식의 규모도 함께 고려합니다. 신규 발행 물량이 전체 지분의 5% 수준으로 작다면 전환 가격도 그 비중만큼만 소폭 조정됩니다. $10에서 $5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9 정도로 원만하게 낮아집니다. 즉, 다운 라운드의 충격을 실제 조달 규모에 비례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가 weighted average입니다. 결론적으로 풀 매챗은 시장 침체기나 특수한 리스크가 있는 딜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는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반면 weighted average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에 좀 더 균형 잡힌 선택지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실 풀 매챗은 보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weighted average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렌즈인 지배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회사의 주요 결정권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입니다.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자 측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투자자 측에서 이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여러 투자자가 있다면 그중 리드 투자자가 이사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한 핵심이기 때문에 양측이 같은 방향을 보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선주 보호 조항입니다. 신주 발행, 회사 매각, 정관 변경, 대규모 차입처럼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우선주 투자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매각이나 정관 변경처럼 기업의 본질을 바꾸는 사항은 투자자 입장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조항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임원 채용이나
일상적인 계약 체결 같은 운영상의 의사결정까지 거부권에 포함된다면 경영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의 신속한 결정과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투자 계약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주주 권리 4가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례적 신주 인수권, 영어로는 pro rata 또는 preemptive right이라고 합니다. 초급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율만큼 추가 투자에 참여하여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권입니다. information right이라고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나 예산 등의 경영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선 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동반 매도권, co-sale right입니다. 주로 주요 주주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때 주주단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세트로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상환권 redemption right입니다.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도 엑싯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현금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환이 가능한 조건과 유예 기간을 신중하게 조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표준 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이나 특정 펀드 구조에서는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리뎀션 라이트는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리뎀션 라이트이 포함될 경우에는 다른 미국 투자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 측면에서는 이 리뎀션 라이트를 잘 협상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 계약, 한국에서는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주식 매매 계약이라도 불리는 SPA, Stock Purchase Agreement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 Warranty입니다. 회사의 상태에 대해 사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확인해주는 항목들입니다. 회사의 재무, 채무, 지식재산권, 진행 중인 소송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Disclosure Schedule입니다. 진술 내용 중 예외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투명하게 기재해두는 문서입니다. 투자자에게 회사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리 공개된 내용은 추후 분쟁 시 양측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정확히 적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 계약 문서들 중 가장 작성이 오래 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면책, indemnification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진술 보증, representation and warranty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을 때 배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미국 VC 딜에서는 이 책임을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고 한도, 캡을 기간으로 협상을 정합니다. 무한 책임이 되지 않도록 상한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선행 조건, condition to closing입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클로징 전에 양측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정부 승인,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특정 계약 체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클로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룬 핵심 내용들을 실전 계약을 위한 주요 밸런스 체크리스트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이 지향하는 스탠다드 조건들입니다. 첫째, 경제적 정렬을 위한 비참가적 청산 우선권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광범위 가중평균 Broad-Based Weighted Average 희석 방지입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소통을 유도하는 균형 잡힌 이사회 구성입니다. 네 번째는 지분율 왜곡을 막기 위한 명확한 프리머니 그리고 또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구분입니다. 반대로 회사와 투자자 모두 장기적인 이익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양측 모두 신중하게 다시 살펴봐야 하는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참가적 우선권이 될 수 있고 하방 충격을 창업팀에게만 전가하는 풀 매체 희석 방지가 포함됩니다. 또는 일상적인 경영의 효율을 막는 과도한 거부권과 상한권이 포함됩니다.
훌륭한 딜은 어느 한쪽이 완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투자자의 리스크 방어와 팀의 성장 모멘텀이 끝까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표준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밸류와 계약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분명히 매우 중요하지만 헤드라인 숫자를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밸류라도 계약 조항에 따라 실질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라면 핵심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협상의 핵심은 텀시트 단계에서 사실상 끝납니다. 본 계약은 이미 합의된 조건을 법률 문서로 옮기는 작업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텀시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 딜은 한국 계약 경험만으로 놓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강혜연 변호사님, 유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첫 번째 세션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우선 긴급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픈 챗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줌 화면 하단에 있는 Q&A 탭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Q&A 세션은 앞서 공지드린 대로 사전 질문 시간과 또 현장 질문 이렇게 각각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사전 질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익한 질문 많이 주셨고요.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들 3개를 뽑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VC 투자를 받기 전 엔젤 투자자나 지인 가족, FNF 투자를 받았을 때 계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VC 투자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꼼꼼하게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강혜연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엔젤과 가족분들에게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엔젤이나 FNF, Friends and Family 단계에서는 보통 SPA나 실질적인 계약, SPA 같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니라 SAFE라는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SAFE는 Y Combinator에서 사용을 시작한 지금 지분을 바로 주지 않고 나중에 정식 투자 라운드가 열리면 그때 지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이프를 체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valuation 캡과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협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캡이 너무 낮게 설정되면 다음 VC 라운드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지분을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게 되어 창업자 희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한 지인 투자, 가족 투자라고 해서 구두 합의로 넘기지 마시고 투자 금액, 전환 조건 등에 대해 문서로 정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도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구조고 이 부분은 투자 전에 명확히 투자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전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엑셀러레이터나 VC 펀드가 미국 증권법상 적격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미국 내 투자 유치 시 SEC 등록 면제 신고, 폼 D 제출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 투자자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실 때 놓치기 쉬운 법적 요건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강현 변호사님께 네, 실무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크릴 인베스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자가 어크릴 인베스터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어크릴 인베스터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 명시된 인베스터 퀘셔너를 받으시고 그 퀘셔너를 투자자에게 전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투자자가 주는 인베스터 퀘셔너과 더불어 사실 계약서에도 본인 투자자들이 accredited investor이라는 진술과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 단계로는 인베스터 퀘셔너를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하셔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SEC 등록 면제 신고 또한 변호사들이 도와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비공개 주식 발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등록 면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변호사분들이 클로징 이후에 많이 도와드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쉽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네,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질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강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결국 어떤 투자자를 어떤 조건으로 어느 단계에 받을 것인가를 미리 설계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엔젤과 가족분들에게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격적인 VC 라운드 전에 핵심 지표, 트랙션이나 팀 구성 등을 먼저 다져놓는 순서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조건, 밸류에이션이나 아까 말씀드린 청산 우선권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와 동시에 텀시트 논의를 진행해 협상력을 확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 무엇보다 회사 단계에 맞는 투자 규모와 밸류에이션을 설정하고 그 다음 라운드까지 염두에 두고 조건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한 라운드 한 라운드만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적으로 엔젤부터 시리즈 A, 시드, 그리고 시리즈 A, 그리고 B까지 멀리 보시면서 투자 라운드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Q&A 탭을 통해서 질문들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요. 우선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지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현장 질문 중에 네, 이 질문 주셨네요.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실사, due diligence, DD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미리 챙겨두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또 이 변호사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DD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그 단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DD를 하시기 전에, 투자를 들어가시기 전에 회사의 중요한 문서들, 회사 정관, 주주 명부를 포함하여서 기존 계약된 계약서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등을 미리 한 곳에 정리해 두시면은 좀 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 지식재산권은 DD를 하는 데 있어 투자자들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계약서들은 미리 검토를 하시고 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서에 들어있는 IP 양도 조항들에 대해 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간혹 DD를 하다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도 IP 양도 조항에 대해 IP 양도 계약서에 대해 서명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들어가시기 전에 DD를 준비하실 경우에는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들을 검토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시다면 회사의 다른 서류들도 미리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추가 현장 질문이 세이프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개 주셔서 한번 이번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질문이 세이프에 관련된 건데 하나의 질문을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이른 초기 단계 투자 조건, 세이프 등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세이프 투자 계약 시에 별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문의 주셨습니다. 네, 세이프 계약에 관련한 좀 포괄적이지만 실질적인 조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1번은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도 잠시 다뤘던 것 같은데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을 리서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 회사의 컴페티터들을 보고 어떤 같은 라운드, 비슷한 라운드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었는지 등을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이프 투자 계약 시에 별도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세이프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받는 시드 시리즈 A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단히 투자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투자자들에게 인베스터 퀘셔너를 받아서 투자자들이 그 qualified accredited investor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세이프는 계약 조건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valuation cap이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아주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세이프를 체결하시더라도 같은 라운드에 같은 단기간 안에 세이프 투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나 디스카운트를 너무 다르게 산정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안에 여러 세이프 투자를 받으셨다면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나 밸류에이션 캡을 비슷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또 투자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디스카운트를 좀 줄이시던지 밸류에이션 캡을 좀 늘리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주 안에 여러 투자자에게 세이프 투자를 받으신다면 조건을 너무 다르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Q&A 탭 통해서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하는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잘 수집해서 다음 웨비나 주제로 다루거나 매달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